크리스마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거실 안은 창밖에 매서운 겨울바람과 대조적으로 따스한 가스등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나의 친구 셜록 홈즈는 자주색 가운을 걸친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나무로 만든 파이프 선반이 놓여 있었고 머리맡에는 다 익은 신문 뭉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홈즈는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시선을 옮기지 않은 채 옆에 놓인 의자에 낡은 실크 모자 하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흔하고 낡아서 쓰레기통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물건이었다. 하지만 홈즈의 눈빛은 마치 희귀한 보석이라도 발견한 듯 예리하게 반짝였다. 그 낡은 모자 하나가 런던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와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의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홈즈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방 안에는 홈즈가 피우는 독한 담배 향기와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홈즈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무심한 어조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 왔는가 왓슨. 마침 잘 왔네. 여기 이 평범해 보이는 유물에 대해 자네의 의학적이고도 상식적인 고견을 들어보고 싶군. 내가 보기엔 그저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낡고 지저분한 모자일 뿐이네만. 사소한 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법이지. 이 모자는 우리 호텔 수위인 피터슨이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가져온 것이네. 토트넘 코트 로드 모퉁이에서 한 무리의 건달들에게 습격당하던 어떤 신사가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지. 그 신사는 모자뿐만 아니라 아주 통통한 거위 한 마리도 함께 남기고 도망쳤다네. 거위와 모자라니 참으로 기묘한 조합이군. 주인은 찾았는가? 거위 다리에 헨리 베이커 씨에게라는 꼬리표가 달려있었네만. 런던에는 헨리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천 명도 넘지. 피터스는 거위가 상할까봐 요리하겠다더군. 하지만 이 모자는 주인을 찾기 위해 여전히 내 손에 남아있는 걸세. 거위를 요리하겠다니 그럼 주인이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 걱정은 피터슨이 하게 두게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모자가 주인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점일세. 자네 눈에는 이 모자가 그저 낡은 천 조각으로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주인의 성격과 경제적 몰락, 그리고 그의 두뇌 크기까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네.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고 돋보기로 안감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정교하고 신중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그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었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연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유실물을 통해 한 남자의 기구한 삶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홈즈가 건네준 모자를 받아들고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모자는 한때 검은색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색이 바래고 때가 타서 갈색에 가까웠다. 안감은 붉은 실크였으나 역시 땀과 기름때로 얼룩져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어떤가 왓슨, 자네의 그 예리한 눈에는 이 모자가 무엇을 속삭이고 있나? 내가 보기엔 그저 관리가 소홀한 남자의 모자일 뿐이네. 주인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형편일 것이고 외모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인 것 같구먼. 그게 전부인가 왓슨. 자네는 여전히 보고 있으나 관찰하지는 않는군. 이 모자의 크기를 보게나. 이 정도로 머리가 크다는 것은 그 안에 든 뇌의 용량도 상당하다는 뜻이지. 즉 주인은 아주 지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네. 또한 이 모자는 3년 전만 해도 최고급 유행 품목이었지. 이렇게 비싼 모자를 샀던 사람이 지금은 이토록 낡은 상태로 쓰고 다닌다는 것은 그가 지난 3년 사이 급격한 경제적 몰락을 겪었다는 증거라네. 자네의 추론은 언제 들어도 놀랍군. 하지만 그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내 의견은 맞지 않는가? 아니네 왓슨, 안감을 자세히 보게나. 가장자리에 묻은 기름기와 땀자국, 그리고 최근에 머리카락을 자른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있네. 그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지만 집안에서 아내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아내가 있었다면 이 정도 먼지는 털어주었을 테니까 말이야. 홈즈가 자신의 추리를 마치고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문 순간 거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호텔 수위 피터슨이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눈부시게 빛나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피터슨의 옷에는 방금 전까지 거위를 손질하던 기름기와 핏자국이 조금 묻어 있었다. 홈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거위의 모래주머니를 손질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피터슨. 피터슨이 떨리는 손을 펼치자
그 안에서 파란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콩알보다 조금 큰 크기의 보석이었는데 가스등 불빛을 받아 거실 전체를 푸른 바다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이런 세상에 피터슨, 자네가 아주 엄청난 걸 가져왔군. 자네 이게 무엇인지 알고는 있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저 보석인 것 같아 눈이 뒤집혀 달려왔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네. 전 세계가 찾고 있던 카스미르 백작 부인의 푸른 카번클이지. 얼마 전 코즈모폴리턴 호텔에서 도난당해 신문마다 현상금 1000파운드가 걸려있던 바로 그 보석이란 말일세. 1000파운드라고? 홈즈, 그게 정말인가? 그럼 그 거위 뱃속에 이 엄청난 보석이 들어있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왓슨, 낡은 모자와 거위 한 마리가 단순한 유실물 사건에서 국가적인 절도 사건으로 변하는 순간이지. 피터슨, 자네는 일단 진정하게나. 보석은 내가 보관할 테니 자네는 이 사건의 열쇠를 쥔 헨리 베이커라는 인물을 찾는 공고를 다시 내야겠어. 운명의 여신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에게 아주 매혹적인 수수께끼를 던져주었군. 홈즈는 보석을 들어 올려 찬찬히 살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푸른 보석의 단면마다 인간의 탐욕과 범죄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평화롭던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누군가는 이 보석 때문에 감옥에 갔고 누군가는 이것을 찾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다. 홈즈의 눈동자 속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쫓는 천재적인 광기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홈즈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강철 금고에 푸른 카번클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독이 든 전갈을 다루듯 신중했다. 그는 펜을 들어 종이에 몇 줄의 글자를 휘갈겨 쓴 뒤 피터슨에게 건넸다. 피터슨, 자네는 당장 이 광고를 저녁 신문들에 실어주게나. 토트넘 코트 로드에서 모자와 거위를 분실하신 헨리 베이커 씨를 찾는다는 내용이지. 오늘 밤 6시 30분에 우리 집으로 오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말이야. 피터슨이 허둥지둥 방을 나간 뒤 홈즈는 다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천장으로 솟구쳤고 홈즈는 창밖에 안개 낀 런던 거리를 응시했다. 보석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호텔의 배관공인 존 호너였다. 그는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작 부인의 보석을 훔친 범인으로 몰려 이미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다. 홈즈, 자네는 정말로 저 헨리 베이커라는 남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나? 그가 범인이라면 모자와 거위를 길바닥에 버리고 갔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일세. 헨리 베이커가 이 보석의 가치를 알았는지 아니면 그저 운 나쁜 운반치기였는지 확인해야 하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감옥에 갇힌 저 불쌍한 배관공 호너를 구할 유일한 열쇠는 우리가 쥐게 되는 셈이지. 어느덧 시계는 오후 6시 30분을 가리켰다. 계단을 오르는 묵직하고 신중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거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 앞에는 키가 크고 어깨가 구부정하며 지적인 인상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홈즈의 추리대로 한때는 유복했으나 지금은 가난에 찌든 때가 묻은 낡은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방간에 베이커 씨, 자네의 물건들을 돌려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네. 여기 이 모자가 자네 것이 맞나? 오 맙소사, 정말 제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 이 낡은 것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군요. 그날 밤 건달들에게 쫓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만 실례를 범했습니다. 헨리 베이커는 모자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안감을 살폈다. 그의 행동 어디에도 보석을 훔친 범죄자의 대담함이나 불안함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낡은 모자와 저녁 찬 거리였던 거위뿐이라고 믿는 듯했다. 안타깝게도 거위는 우리 수희 가족이 이미 먹어버렸다네. 하지만 대신 아주 신선하고 품질 좋은 다른 거위를 준비해 두었으니 그것을 가져가도 좋겠나? 물론입니다. 선생님, 거위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크리스마스 만찬을 망친 줄 알고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실례지만 베이커 씨, 그 거위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털이 아주 윤기 있고 탐스러운 놈이던데 말입니다. 아, 그건 제가 가입해 있는 동네 선술집의 거위 클럽에서 받은 것입니다. 주인인 브레킬리지 씨가 아주 좋은 놈으로 골라주었지요. 헨리 베이커는 새 거위를 품에 소중히 안고 감사의 인사를 남긴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홈즈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파이프를 탁탁 털었다. 사건의 실마리는 이제 헨리 베이커가 아니라 그 거위를 공급한 시장의 상인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다. 자왓슨, 이제 코트와 모자를 챙기게나. 런던의 밤 공기는 차갑지만 이 푸른 보석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네.
브레킨리지의 선술집으로 가서 이 거위가 누구의 손을 거쳐왔는지 파헤쳐보자고. 우리는 외투깃을 바짝 올린 채 안개 자욱한 런던의 거리로 나섰다. 가스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보도블록 위로 우리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홈즈는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그의 빠른 걸음걸이는 이미 머릿속에서 거대한 추리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왓슨, 저기 붉은색 간판이 보이는군. 상인들의 입을 여는 데는 돈보다 때로는 사소한 내기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지. 자네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게나. 선술집 안은 매캐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 그리고 장사꾼들의 고함으로 가득했다. 홈즈는 매대 뒤에서 심술궂은 표정으로 장부를 정리하던 주인 브레킬리지에게 다가갔다. 주인은 이미 거위 문제로 여러 번 시달린 듯 홈즈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렸다. 또 거위 타령이오. 대체 오늘 몇 명이나 나한테 거위 출처를 묻는 건지 모르겠군. 난 장부대로 팔았을 뿐이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쇼. 허, 주인장 너무 화내지 마시게. 난 그저 내 친구와 내기를 좀 했다네. 내가 보기엔 저기 걸린 거위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놈들 같은데. 이 친구는 도시에서 기른 놈들이라고 우기지 뭔가. 주인장이 이 거위들을 어디서 떼왔는지 말해주면 내 내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 내기라고? 그렇다면 당신이 졌군. 저 거위들은 시골이 아니라 브릭스턴가의 오크숍 부인에게서 가져온 것들이니까. 자, 여기 장부를 똑똑히 보쇼. 이제 됐소. 브레킬리지가 장부를 쾅 하고 닫는 순간 가게 밖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쥐새끼처럼 몸집이 작고 창백한 얼굴을 한 남자가 주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거위에 대해 묻고 있었다. 주인은 참았던 화가 폭발했는지 그 남자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러댔다. 이봐, 당신. 아까부터 몇 번을 말해. 오크숍 부인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지. 한 번만 더 내 가게에서 거위 소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겁에 질린 남자가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다. 홈즈의 눈이 사냥감을 발견한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내 팔을 붙잡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드디어 진짜 거위의 뒤를 쫓는 쥐새끼를 발견했네. 저 남자가 바로 이 사건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어줄 인물이야. 저 남자가 누구길래 그러나 홈즈. 저자가 바로 보석을 훔친 범인이거나 아니면 범인에 아주 가까운 공범일 걸세. 자, 조용히 뒤를 팔세나. 그가 우리를 진실의 문 앞까지 인도해 줄 테니까. 우리는 어둠을 틈타 남자의 뒤를 쫓았다. 남자는 뒤를 흘끔거리며 불안한 듯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누볐다. 런던 항구의 축축한 공기가 피부를 자극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마차 바퀴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홈즈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남자의 거리 간격을 유지했다. 마침내 남자가 한적한 막다른 골목에서 멈춰 섰을 때 홈즈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이복의 친구 거위 찾는 일은 좀 어찌 되어가나.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가스등 아래에서 마치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며 우리를 공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남자는 마치 죽음의 사자라도 만난 듯 바닥을 기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홈즈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눈빛으로 남자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건넸다. 자자, 너무 놀라지 말게나. 자네가 찾고 있는 것은 아마도 목 부분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그 흰 거위겠지. 안타깝게도 자네가 찾는 그 거위는 이미 주인이 바뀌었다네. 아니,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그걸 알고 있는 겁니까? 내 소개를 하진 않은 셜록 홈즈라고 하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게 내 직업이지. 자네는 코즈모폴리턴 호텔의 상급 하인인 제임스 라이더 씨 아닌가? 팩작 부인의 방에 드나들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지. 라이더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한 듯 벽에 기대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골목길의 매서운 바람이 그의 빈약한 어깨를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마치 그를 향한 심판처럼 울려 퍼졌다. 여기서 이렇게 떨고 있을 건가, 아니면 따뜻한 내 방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할 건가? 자네가 선택하게나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 수도 있지만 나는 자네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직접 듣고 싶군. 우리는 반쯤 넋이 나간 라이더를 데리고 다시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홈즈는 강철 금고를 열어 푸른 카벙크를 꺼내
라이더의 눈앞에 들이댔다. 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전 그저 순간적인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호너 씨가 전과가 있다는 걸 알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자네의 그 비겁함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이제 똑똑히 말하게나 어떻게 그 보석이 거위 뱃속으로 들어갔는지 말이야. 백작 부인의 방에서 보석을 훔친 뒤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자 저는 보석을 가지고 누나인 오크숍 부인의 집으로 도망쳤죠. 누나는 거위를 키우고 있었는데 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장 덩치가 큰 거위의 목구멍 속으로 보석을 밀어 넣었습니다. 나중에 그 거위를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거위를 잃어버린 건가?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점찍 얻은 거위와 똑같이 생긴 놈이 한 마리 더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엉뚱한 거위를 집어들었고 진짜 보석을 삼킨 거위는 시장 상인 브레킬리즈에게 팔려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미친 듯이 시장을 뒤졌지만 이미 헨리 베이커라는 남자에게 팔렸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라이더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홈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그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 잡힌 짐승의 공포에 가까웠다. 홈즈는 혐오감이 섞인 무심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방 안에는 라이더의 비참한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다. 라이더는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그의 비굴한 눈물은 거실 바닥을 적셨고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공기를 짓눌렀다. 홈즈는 아무런 말 없이 창가로 다가가 런던의 어두운 밤하늘을 응시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라이더의 거친 숨소리만이 교차했다. 자네의 그 나약함이 한 가정을 파괴할 뻔했네. 무고한 호너 씨는 자네 대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지. 자네 같은 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홈즈 선생님.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경찰의 말은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홈즈는 천천히 몸을 돌려 라이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자비심이 스치고 지나갔다. 홈즈는 문을 가리키며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장 나가게. 네? 선생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는 소리일세. 경찰에 넘기기엔 자네는 이미 충분히 공포라는 벌을 받았어. 지금 당장 도망치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게나. 라이더는 감사의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 자네 정말로 저자를 그냥 보내주는 건가?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자네답지 않은 행동일세. 게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배관공 호너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는 여전히 절도범으로 몰려있지 않은가? 자네답지 않게 서두르는구먼, 왓슨. 내가 저 비겁한 자를 방생한 건 그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만큼 겁에 질렸기 때문일세. 그리고 호너 씨 걱정은 말게나. 내가 이미 이 보석을 찾았고 진범의 자백을 들었으니 내일 아침이면 경찰서에 서류를 보낼 것이네. 증거가 여기 내 손안에 있고 내가 사건의 전말을 보증하는데 호너 씨가 계속 갇혀 있을 이유는 전혀 없지. 오히려 라이더가 재판에 서지 않음으로써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호너 씨는 즉시 혐의를 벗고 풀려나게 될 걸세. 홈즈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홈즈는 가끔 법의 문구보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곤 했다. 그는 강철 금고 속에 든 푸른 카벙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가스등 불빛 아래에서 보석은 여전히 신비롭고도 치명적인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라이더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홈즈는 창틀에 기대어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았다. 가스등 불빛이 안개에 부딪혀 몽환적인 원을 그리던 런던의 밤이었다. 홈즈는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독백하듯 나에게 말을 건넸다. 이복의 왓슨, 인간의 탐욕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이지. 저 푸른 보석은 단순한 탄소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욕망은 정직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고 비겁한 자를 괴물로 만든다네. 보석은 아름답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눈물과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나는 오늘 법의 집행관 대신 한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관찰자가 되기로 했네. 라이더는 평생 자신이 저지른 공포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겠지만 호너 씨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따뜻한 수프를 먹게 될 걸세.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한 크리스마스의 결말이 아니겠나. 나는 홈즈의 뒷모습을 보며 정의란 때로 딱딱한 법전 위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깊은 이해 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남은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1891년의 차가운 겨울밤을 묵묵히 배웅했다. 셜록 홈즈의 모험 7번째 에피소드 푸른 카벙크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속에 담긴 명작의 감동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여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수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셜록 홈즈 시리즈 중 가장 소름 끼치고 기괴한 사건 8번째 이야기 얼룩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